오늘은 곽수종의 경제 단판 안에 하나의 코너라고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새로운 이름입니다. 대담한 경제 대담이라는 뜻에서 대담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문두 교수님, 여러분들 가장 요즘 핫한 게 부동산이더라고요. 이제 그죠? 네, 슬프지만 부동산이 핫하죠. 예. 왜 슬픕니까? 경제가 좋아지려면 부동산이 좀 안정적이고 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DNA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발휘돼야 되는데 예. 부동산에 온 국민이 매여가지고 안에서 이제 투닥투닥대는 느낌이 저는 들어서 네. 차라리 그냥 해외 부동산 쪽으로 다 같이 나가든지 네. 뭐 그런 면에서 좀 슬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신체 여러분, 한문두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저희들이 모신 것도 방금 한문두 교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서글픈 현실입니다. 한문두 교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가 월스트저널을 봤는데요. 네. 월스트저널 지금 헤드라인에 뭐가 나왔냐면 미국 주택 소비자들, 잠재된 소비자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서 네. 7%로 떨어지자 초반에 예, 지금 조금씩 주택 수요 경기가 고개를 들이민다. 근데 공급자들은 네. 팔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내부는 예. 내용은 그렇게 좀 틀린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예. 제가 미국 유튜버 중에 좀 그쪽에 좀 전문가인 유튜버, 영어는 짧지만 이렇게 네. 자주 보는 제가 구독하고 듣는 데가 있어요. 네. 그리고 CNBC 있잖아요. 네네. 그쪽에 이제 여자분 하나 매번 나와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매주 이제 그 부동산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네. 그걸 보거든요, 서칭을. 그러시겠죠. 지금 그 월스트리트 그 기사 내용이 이제 팩트가 정확히 여기 있습니다. 명료하게 이 원어인데 예, 홈 바이어스 레이디잖아요. ready to 액션은 buy. 아니잖아요. 액션은 아직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액션이 돼야지 이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예. 부동산은.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인하된다 작년부터 막 얘기했잖아요. 안 예. 됐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이제 한 1년 동안 고용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로 모기지 받았던 분들이 집을 안 내놓으니까 네. 유동 물건은 없고 네. 업자들은 조달금리가 비싸니까 공급을 좀 줄이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약간 갭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공급 부족, 수요에 비해서. 근데 수요도 모기지 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8% 갔다가 이제 7% 초반으로 와 있잖아요. 그것도 만만한 금리는 아니거든요. 그 수요가 일부 있어요. 그 일부 있는 게 이 기사가 올해 5월에도 잠깐 떴었어요. 네. 그때는 레이디가 아니라 액션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걔들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쪽 양반들은 네. 5월인가가 이렇게 학기 이동하고 이런 그렇죠. 시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학기 붐인 거고 우리 이사철처럼. 예. 근데 그 수요가 이제 과장되게 기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늘어나다. 당연히 늘죠. 예. 우리 이사철처럼. 그런 것처럼 이 기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거죠. 금리가 인하될 걸 대비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동안 비싸서 못 사고 좀 가격은 내려왔잖아요, 지금. 네. 내려온 상태에서 금리가 다운되면 부담할 능력이 좋아지잖아요, 조금이라도. 네, 그렇죠. 그 얘기를 레이디라고 쓴 것 같은데 음. 근데 막상 그 수요가 만약에 100개의 집이 있는데 200명이 있어야 이제 이게 상승 분위기로 쭉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게 뭐냐면 그 제가 말씀드린 그 CNBC하고 유튜버들이 나온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 요즘 저 유튜버들이 현장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아파트는 21년 고점 대비 지금 45% 하락했습니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예. 그걸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거기도 뭐 우리나라처럼 언론 지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보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뉴스를 저는 100% 팩트로 못 받아들인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가지 한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는 되겠죠, 당연히. 예. 우리 무주택자분들도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살려고. 맨날 살려고 하는데 내려오면 사겠죠. 금리가 아주 낮거나. 근데 그 시점이 확실히 오는지 안 오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아니, 뭐 정확하신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경제를 한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되겠느냐, 또 반도체 경제는 어떻게 될 거고, 주식 시장은 어떻게 다 물으시잖아요. 아, 네. 근데 저는 전공을 이제 금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금융 안에서도 선물 옵션을 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느 정도 감을 잡는데 네. 부동산 시장 그러면 거시경제 지표적인 어떤 관점에서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죠. 방금 하문도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레디의 단어의 뜻의 의미를 네. 그렇게 읽어내는 것은 아직까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아, 예, 정말. 부동산에 대한 네. 그 많은 시청자분들의 어떤 오해와 진실 예, 예. 요거를 하나씩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자 모셨습니다. 네.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네. 이제 어차피 한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2023년 올해 한 해의 한국 부동산 시장 한번 간단하게 진단 겸 뭐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스키 모먼트의 전형적인 WD 모습을 보인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석을 하자면 어느 경제 시스템에서 일단 하락이나 침체 분위기가 보이면 정부는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고 네. 그럼 그 부양책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효과를 다 가져옵니다. 다만 그 사이에서 이제 만약에 방치를 했을 때 터질 경우에는 이제 그 리스크가 큰 데에 비해서 한번 부양책을 쓰면 그 사이에 약간의 해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팔 사람을 좀 팔고 네. 이런 기능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이제 더블 딥으로 내려갈 때는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마인드라든지 심리가 꺾이는 그 농도가 약해지니까 네. 좀 연착륙의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 올 한 해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10월 달에 갑자기 F4 수장 내부인에서 그렇게 대출을 풀더니 갑자기 한두 달 만에 바뀌어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가계부채 문제 있다 예. 보도 나오고 이건 보면 이제 정부에서도 인지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복형 금융위원장이 말한 걸 워딩이 좋더라고요. 예. 제가 들을 때 예. 한계 기업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 표현이 이 금융 이분이 뭐 이제 뭐 저쪽 검사 쪽 출신이지만 뭐 나름 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서치를 하니까 정리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워딩이 네. 좀 틀려졌어요. 그 얘기를 본다면 올해 시장은 정부의 일시적인 그 하강 그 속도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책이 일단은 먹혀서 네. 상반기에는 회복 상승을 유지했지만 정부도 연착륙을 가야 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걸 보고 시장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주로 선수들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네. 선수들이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조정해야겠다 하고 네. 이런 게 시작된 한 해이고 이번에 연말에 지금 급락이잖아요. 네. 약간은 예.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것만 조절할 것 같아요. 신생아가 다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올해 신생아 또 다시 한번 해서 충격을 다시 한번 또 완화시키고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걸로 보여서 올해 시장을 하여간 정부의 의지는 좀 먹혔다 시장에. 네. 무주택자분들은 사실 답답하셨겠죠. 갑자기 잘 내려가기 두지일 텐데 경제를 뭐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아 그럼 이게 앞으로도 정부도 약간의 조정을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그 상태 시장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뭐요? 네, 전세로 네, 네.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네, 서울이요. 수도권, 네. 서울 수도권에 한 몇 퍼센트? 서울 수도권은 서울하고 수도권은 좀 틀립니다. 서울은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이 52%. 52%. 근데 월세 포함해서 네. 수도권은 한 45% 정도. 45%. 네. 예. 지방은 한 40에서 38% 수준. 이렇게 좀 다릅니다. 네. 월세 약간 포함해서요. 예. 그리고 전세에서 온전한 전세는 그 중에 한 20, 30%, 30% 반밖에 안 돼요. 네. 반도 안 돼요. 온전한 전세라고 하면 어떤 의미예요, 온전한? 그러니까 만약에 5억짜리 집인데 3억 보증금으로 딱 그냥 사시는 거. 예. 근데 이제 반전세라고 하죠. 뭐 2억에 40, 50. 이것도 사실은 월세나 똑같죠. 어떻게 예, 보면 엄밀히 예. 보면 보증금이 많은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24개월 보증금 계산해가지고 넘으면 전세로 쳐주고 굳이 잘라놨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전세 자체도 사실 대출이 많잖아요. 네. 그럼 월세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전세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 지방 이렇게 좀 틀립니다. 네. 서울이 제일 심하죠. 예. 그렇군요. 아까 저 레디에 대한 의미를 남달리 해석해 주셨잖아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아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뭐 저희들이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는 워낙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방송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요약이 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연착륙이냐 견착륙이냐. 만약에 연착륙이라 그러면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그러면 정책을 쓰려 그러면 대기 수요가 얼마인데 이 대기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느냐. 언제 시점에 공급 정책을 써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가야지만 주택 잠재적 수요자들이 직접 집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디라는 의미에 아까 주셔서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게 좋겠구나 해서 전세가 얼마 정도 있느냐. 그럼 전세가 전체 한 40% 잡고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요. 한 40%에서 50% 잡고 이분들이 금리가 어느 정도 되면 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짜 실질적인 주택 소유자로 집값 금리가 떨어지고 집값이 하락하면 진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중에서 한 몇 %라고 보면 될까요? 현재 전세 사시는 분 중에요. 예. 좀 죄송한 얘기지만 100이라고 잡을게요. 전세 사시는 분이요. 예. 무주택자분이라고 할게요. 예. 100이라 그러면 월세 예. 사시는 분도 사실 뭐 자산 관리를 해가지고 따로 보증금을 빼가지고 예. 국채나 이런 분들도 요새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샤프에서 전체를 100으로 보면요. 이 중에 20%밖에 현재 유효 금리가 인하돼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소득 분포를 대충 말씀드리면 네. 연봉 7천 이하가 서울도 한 75% 가까이 돼요. 네. 근데 그분들이 월 수령액이 실제로 따지면 세금 빼고 네. 468만 원 나옵니다. 예. 제가 계산해봤는데 예. 468만 원이면은 금리 그러니까 집값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요. 네. 한 뭐 5억 대출 받고 3억 대출 받을 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 그러면 법원에서 2023년도 최저 생계비가 있어요. 예. 2인 가구가 206만 원이고요. 그렇죠. 3인 가구가 266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러면 468만 원에서 3인 가구는 200만 원 남잖아요. 그렇죠. 최저 생계비 쓰고 네. 200만 원 남으면 이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가정하면 네. 주택 가격이 5억일 때 3%일 때, 예. 5억일 때 4%일 때 예. 이런 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3%인데 7억일 때가 있고. 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 서울은 집 살 사람이 없어요. 이 값에. 나온 게 잘해야 한 10% 유효수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신생아처럼 특례를 이렇게 써가지고 네. 1, 2%짜리 하면은 조금 수요가 생겨요. 예.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늘어요. 한 30%. 네. 여러분들이 아쉽게 1, 2분이 있잖아요. 네. 그 개점에서 다 300만 원 이하예요. 40%가. 그러면 지금 50%가 전세를 산다 그러면 전체 중에 20%가 실제 수요자인데 이분들조차도 네. 주택 가격이 높으면 금리가 지금 5%면 당연히 못 사고 3%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최전생계에 비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 비중이 적더라. 네. 그래서 제가 집 살 사람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현재 집값이 조정이 되면 사겠구나.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집값이 한 20%에서 30% 내려오면 네. 수요가 여기서 갑자기 2배 정도 늘어요. 네. 그럼 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주택자 비율이 70% 넘는데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맞춰보면 서울은 수요가 딴 데보다 많죠. 한 20%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사람 수를 따지면 한 3, 40만 호? 이 예. 정도의 서울 수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예. 예전에 지금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수요가. 지금 너무 거품이 껴가지고 네.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이 조정이 없으면 집은 일본처럼 거래 없고 계속 연착륙으로 내려가는 거래도 없으면서 뭐 이런 가능성이 높고 금리가 인하해 줘야지 조금 늘고 주택 가격이 안 내려면 또 계속 늘어지겠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게 뭐 어떤 트리거로 인해 가지고 확 조정이 될지는 저도 아직 뭐 예측 못하고 있고요. 교수님 말씀 요약하면 일단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이 돼야 되고 지금 수준으로는 금리만 내려서는 집을 실제로 수요할 네. 분들이 계시지 못한다는 거. 3%가 돼도 힘들더라고요.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과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동시에 맞아요. 예. 맞춰줘야지만 실제 집을 수요하려는 분들이 나서실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이제 수요자들이 그렇죠. 많이 레디 좀 한 분으로 네, 칠 맞아요. 수가 있는 레디가 거죠. 되죠. 예, 맞아요. 레디가 네, 되는 네.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사실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급여를 올릴 것인가? 그리고 급여를 올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을 갖도록 계속 산업 발전을 경제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 문제고 금리 정책은 물가가 더 이상 오르면 안 되는 건데 금리가 지금 3% 수준으로 있지만 네. 시장에서 단기 대출 받는 분들은 10% 뭐 15% 끊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레디 하실 수 있는 분들 수준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 생계비 수준 가지고는 지금 말 그대로 최저 생계인데 네. 자녀들 한 분 내지 두 분은 다 가지고 같이 사실 수 있는 맞아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 일단 소비자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말씀하시는 뭐 금리 정책
그다음에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 주택 공급 정책 이게 삼박자가 어느 정도 합치가 돼야 이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아니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다 포퓰리즘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봐서 교수님께서 정확히 예측하신 대로 앞으로 20에서 30%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상대적인 부작용, 즉 소비가 줄어든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불안감이 네. 있으니까 네, 네. 소비가 또 줄어들고 또 경기는 또 하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디플레이션으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해석한 건 이렇습니다. 이 가구수를 이제 개념을 잡아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가족이 있는데 네. 가족이 10명 있어요. 10명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사고를 쳐요. 네. 큰 사고를. 네. 그러면 번 돈 다 도와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 9사람도 제대로 스케줄링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뭐 그건 다 그렇잖아요. 어느 네. 큰 사고 나면.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가구 수가 2,180만 가구예요. 예.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1주택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네. 집값이 내려간다고 할 때 영끌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지만 그 네. 비율이 예. 많아야 100만이에요. 제가 볼 때. 예. 그 영끌 중에서도 실거주용으로 부담 가능한 분도 계시고 예. 좀 투기성과 투자성을 겸비한 분들이 지금 못 견디는 거죠. 레버리지를 과다하게 써서. 네. 그러면 계산하면 나오죠. 2,180만 가구 중에 무주택자는 집값이 내려간다면 문제가 있나요? 없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그게 이제 980만 됩니다. 예. 그리고 1주택자가 한 1,000만 됩니다. 예. 이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누가 문제가 되죠? 영끌한 분들 일부, 예. 1주택 한 분들하고 예. 다주택자 중에 예. 무리하게 하신 분들, 다주택자 정도 구분을 하면은 정부가 이 데이터를 오픈해야 돼요. 다주택자 중에 현재 월세로 받고 있는 분이 계실 거고 네. 전세보증금을 풀로 껴가지고 계부를 해서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 힘든 것도 보세요. 그 전세로 계신 분이 힘든 거지 다주택자는 만약에 5억짜리 집인데 1억씩 10개면은 10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갭 투자의 위력이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10억을 잃었어요. 근데 10집은 살아나죠. 한 집은 망하죠. 그렇죠. 전체로 보면은 다주택자가 한 270만에서 300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전 가구수의 10%잖아요. 예. 10% 중에 말씀드린 5% 정도는 예. 분명히 월세나 능력이 있는 분들일 거고. 그 조사 자료를 제가 보고 싶은데 아직도 못 구했거든요. 네. 그러면 5% 잡으면 그 가구가 쫄딱 망한다고 대한민국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 문제가 전혀 없죠. 문제가 없죠. 예. 국가는 문제가 생겨요. 세금이 줄기 시작하니까 예. 집값이 내려가면. 예. 그러니까 국가 사업자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요새 국가에 계신 분들이 국가가 내가 다니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업이나 가게부터 뺄 거 다 빼먹으려는 일부 기생하는 어떤 탐관 오리들도 존재하잖아요. 네.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거를 오픈을 안 한 이유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요청했는데 그 오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받아놨거든요. 네. 그러면 충격에 대해서 충분히 박사님 같은 분은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이거 보니까 요 정도는 충격이 있고 이건 전혀 문제가 없네.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뭐예요? 집값이 내려면 세금이 들 들어오면 아껴 쓰면 되죠. 네. 아껴 쓰고 여기서 만약에 베이스에서 집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비가 늘어나죠. 소비가 완전히 늘어나죠. 부가치세 소득이 많이 늘죠. 네, 늘어나기 시작하고 투자가 늘어나잖아요. 그쵸.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그쵸. 이게 정상적인 선진국으로 가는 베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만국병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정한 국가의 소득이나 인구가 늘면서 분배가 되면서 부동산이란 가치 어떤 내재 가치가 상승하고 사람들이 좋은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싱가포르도 집이 95%가 나라에서 대주는데도 민간 시장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네. 그게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국가만 또 국가에 계시는 탐관 오리형 일부분들 빼고 네. 국가와 미래와 우리 청년들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머리 맞잡고 예. 한다라면 이건 해답이 바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그럼 그 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구제책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딱 하나 국가에 세금이 준다. 네. 그거는 극복할 수 있지 않나요? 충분히 다 같이 국민이 다 잘 살게 되고 우리가 뭐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역량이 밀집돼가지고 IMF 때처럼 나가기 시작하면 수입이 많아지면 당연히 모든 것이 이제 성장할 것이고 국가 세금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가면 뭐 좋은 세상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좀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국가가 만약에 세금 조세 수익의 감소를 우려해서 이런 부동산 정책을 쉬쉬하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이제 조세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재정 수익이 1973년부터 본격화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사는 한 50년 역사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종인 박사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 재정학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 박사님 계시잖아요. 저는 재정 전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실 줄 알잖아요. 예, 부동산 볼 줄은 아는데 그래도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려면 그 기본 네. 베이스를 알아야 되니까 교수님처럼 부동산에 지금 어느 정도 몇 분위층이 얼마나 들고 맞아요. 계시고 레디의 개념이 나와야지만 금리와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게 안정적인 주택 시장이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김종인 그 선생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거 국회에서 데이터 딱 받아서 예. 한번 뭐 TF 해가지고 일주일은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죠. 로드맵? 예, 나오는데 과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료 달라 그러면 자료를 줄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아쉬운 거죠. 옛날에 박용진 의원이 네. 이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그 표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땅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대기업이 어느 정도 땅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했는데 네, 맞아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아요 보니까. 땅 소유가 네, 부동산 소유가 요즘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분들이 뭐 죽는 소리 하고 계시는데 아 이분들이 버티는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나마 버티고 계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주택 이야기만 하지만 기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위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담아 넣어야 되는데 맞아요.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이제 주택 문제만 네. 북한에서 말씀을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방금 이해하셨겠지만 뭐 한문두 교수님이라고 해서 집값이 막 주구장창 떨어져서 40% 50% 떨어지는 거는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건 안 되죠. 예,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는 수요가 존재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네, 네. 그다음에 시장에 공급이 많이 나오면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시장의 친화적인 어떤 변화냐? 아니면 어떤 급변한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불가분하게 발생하는 하나의 그림자 금융이나 많은 내용들이 얽혀서 발생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이 미국 경제 괜찮냐, 중국 경제 괜찮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잠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중국 부동산 시장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교수님 보시기에 중국 부동산 시장 어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약간의 영향이 있으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이 뭐 자빠지면 제가 알기로는 짧은 지식이지만 위안하고 우리하고 약간 커플링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예. 그러면 자빠지면 걔들 저 환율 폭등할 폭등하죠. 거고 우리도 예. 딱 분위기가 안 좋겠죠. 예.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냥 제 뇌피셜에서 하나 다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공산주의가잖아요. 예. 제가 얼핏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완커나 뭐 헝다나 완다나 다 예. 돈을 잘 벌었는데 국가에서 보니까 이거 기업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시진핑이 예. 아 이거 너무 심하네. 얘들 좀 혼 좀 내야겠네. 이래가지고 일부러 훅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루머고 레피셜이고. 실제 상황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중국 부동산이 겁 없이 오를 때 우리 똑같죠. 저 폰지 게임하고 똑같잖아요. 예. 뒤에서 받쳐주면은 계속 대출을 해서 쌓아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아시는 바와 같이 LTCM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딱 그냥 그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네. 아 우리나라 아까 말씀 나눴던 수요가 받쳐줘야 이게 시장이 존재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정부나 뭐 기업이나 다 취했던 거죠. 네. 이거 계속 지어서 올리고 팔고 아시는 대로 지자체도 또 세금 편하게 걷고 뭐 이게 이제 삼박자가 맞다 보니까 네. 나쁘게 얘기하면 그거죠. 그냥 흥청망청 다 돈 버는 줄 알고 계속 올라갈 줄 알고 가다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옆구리를 맞았잖아요. 네. 전쟁으로 맞으니까 이제 주위를 돌아보게 되겠죠. 사람이 그런 거죠. 놀러 갔는데 너무 좋아. 그럼 막 술 먹고 막 이러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막 오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네. 술이 취했는데 네. 빗물이 턱 올라오니까 술이 취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약간 그랬었죠.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그랬다가 술이 이제 깨는 거예요. 깨가지고 이거 정리할 거하고 막 생각하니까 그럼 일단 텐트 쳐야지 이런 것처럼 이거는 부돌려야겠구나 판단한 거죠. 공산국가지만 네. 살리려면 못 살렸을까요? 그렇죠. 퍼버가지고 그러면 거기도 나름 자기들 방식의 구조 조정을 들어갔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이 좀 있을 거고 그 시간 동안 우리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고 좋은 영향은 하나도 없겠죠. 그 기간을 제가 볼 때 2, 3년은 간다고 보거든요. 네. 다시 자리 잡으려면. 네. 최근에 제가 한 그 골만삭스 그 회사가 좀 돈이 많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자산이 2조 6천억 달러. 우리나라
그 1년 GDP보다 3배 가까이 되니까. 네.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저 보고서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미국 경제하고 일본 경제, 중국 경제, 유럽 경제, 영국 경제를 내년 올해죠. 네. 내년 24년에 예. 그거를 딱 가이드를 해놓고 어느 지점에 있을 거다라고 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론이 뭐냐? 내년은 조심하자예요. 골드만삭스 애들이. 네. 그럼 옆에 애들도 옆에 회사도 따라할 거고. 네. 그러면 그 영향이 우리도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한 해가 만만한 한 해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 중국도 그거를 과정을 거치는 기간 중에 자리를 잡아가려고 할 거고 우리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이제 구조조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중국의 영향이 우리한테 오는 거 저는 지금 커플링 현상이 우리가 이제 좀 따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농도는 약하지만 네. 우린 다행히 자유민주주의가니까 공산국처럼 무대포로한 게 아니라 그나마 이제 여러 강요들이 있어서 부양도 하지만 잘못됐을 때 대비할 거. 예를 들면 원시영 장관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딱 대책 발표하면서 투기 조짐이 있으면 언제든지 규제하겠습니다. 이게 투트랙이 되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은 제가 볼 예. 때. 그러니까 예. 학습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정부가 잘해서 연착륙 분위기로만 가게 중국처럼 급하게 깨져가지고 막 2개만 부셔질 게 5개가 망하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형태로서 내년에 중국이 구조조정을 잘 간다고 가정하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지금 미국과 좀 이렇게 겉에서 막 이러는데 뒤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잘 타협되면 미국도 막 이러지만 속으로는 겁나가지고 약수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내년 정도는 풀릴 것 같아요. 그럼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중국도 이제 뭐 정리할 거 정리되고 방향이 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 되면 이제 그거 따라가는 형태로 그런 영향을 미치지. 네. 중국이 다 자빠지면 수출만 좀 줄지 나머지 부동산은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아까 금감원장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거를 하나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PF 대출 문제도 언급을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 4월까지 기다리기가 힘들다. 2024년. 그래서 4월이요? 내년 4월까지. 그래서 일부 기업이라도 좀비 기업이라도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네. 살아남을 기업은 자구 노력 스스로 하게 만들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맞아요. PF 대출, 부동산 PF 대출의 심각성 어느 정도인지 한번 또 말씀 한번 주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회사를 운영하다가 네. 회사는 망해도 대표는 부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페이스가 현장들에 보여요. 버티는 사이에 뭐 대충 이해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그죠? 회사는 망할 거 알아. 근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뭐 버텨준대. 그 사이에 뭘 하겠죠? 대마불사니까. 죽더라도 나중에 좀 오래 있다 죽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죽어도. 네. 그 사이에 뭐 열심히 진짜 살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 현장 사에서 간단합니다. 그냥 청담동 그 리페이드하고 그 루시아 홀딩스가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청담동인데 그 사례만 보시면 그냥 답이 나오죠. 분양이 이제 완패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900가구 정도 했는데 900가구 안 되죠. 890몇 가구 했는데 네. 계약이 7개가 됐어요. 근데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예. 완판이 됐으면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청담동 그 좋은 자리에 그죠? 얼마짜리 집입니까 그거는? 분양가가 예. 뭐 15평에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걸 알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근데 하이엔드 주상복합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는 되게 좋은 구조예요. 그건 뭐, 맞아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에서는 이미 저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3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부동산 품 좋을 때요. 뭐 남산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약간 입지에 네.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돼가지고 네. 보도에 나오죠. 뭐 연예인 누구가 거기를 들어가고 뭐 이런 그렇죠. 거 막 나왔어요. 예. 그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얼핏 듣기로요. 다 팔린 거로 아는데 물건을 아직도 파는 거예요. 오. 이게 이제 스킬이죠. 음. 근데 그게 되는 걸 알고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시행자 입장에서 예. 그 속속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요. 저는 그나마 30년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걸 조금씩 정보를 더 들을 뿐이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하이엔드 한다는 제가 뜯어 말렸거든요. 2년 전에 이거 끝물 같다고. 예. 근데 했잖아요. 큰 회사들이. 네. 그 말씀드린 리페이드 청담도 비슷한 거고 예. 뱅뱅 사거리에도 2개 현장이 있어요. 예. 그중에 한 현장은 저도 깊숙이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관계가 돼 있어요. 거기에 그 땅을 매입을 할 때 원래 있던 오피스텔이 2층짜리가 있어요. 3층짜리. 네. 근데 걔가 평당 5천짜리가 갑자기 2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분들 부자 됐거든요. 예. 그걸 산 사람 있잖아요. 예. 시행자. 제가 알기로는 2억 몇천대에 샀어요.
그러면 거기서 맞춰서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네. 건축비는 하이엔드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딱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PF 이자에다가 음. 시행자 수익에다가 이런 거 다 계산해보면 분양가는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르피에드가 자빠지네. 음. 청담동이 자빠지네. 네. 청담동이랑 비슷하게 가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음. 그럼 언감생심이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홀딩하고 땅 이렇게 다 해놓고 스톱이에요. 지금 이게 벌써 한 10개월 됐어요. 네.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런데 르피에드 청담이 완패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올해 10월이었죠? 네. 10월 15일 그 기한이익 상실 직전에 네. 이자라도 내면 뭐 근데 이자가 없다는 건 낼 돈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수하겠다. 부도죠.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나온 얘기는 안 들었지만 100% 정부에서 가서 힘을 쳤을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도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됐는데 현장들이 지금 계속 대주단들이 자꾸 손을 빼려고 이런 모습도 제가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리가 된 게 별로 없어요. 없고 그냥 유지가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 중에 좋은 입지만 가고.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주신 아까 이복현 그 양반이 드디어 정리가 된 거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거예요. 네. 더 이상 가다가는 나중에 더 세게 터질 수도 있구나 판단되니까 그러면 약간 반감시키려면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겠다는 신호를 줘야겠구나. 네. 계속 버텨봤자 이자가 더 커지고 그 손실은 금융기관이 꼈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금융기관 부실을 키우는 거죠, 도리어. 네. 나중에 역풍이 부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복현 의원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답을 냈기 때문에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거는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더듬어 보면 레고랜드 터지고 이 추경호 장관이 한 워딩을 저는 기쁘게 생각했는데 부실 현장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이 발표를 하면서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추경호 장관 옆에 있고 국토부 장관 있고 금감위원장 있고 옆에 쫙 앉아가지고 폼 잡고 강력하게 뭐 문제 없다 이걸 던지기 위해서 근데 그 워딩이 뭐냐면 우량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원을 해가지고 부실 현장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캐치했죠. 부실 현장은 그 우량 현장에 들고 싶어서 이제 1년 동안 쇼를 하겠구나. 자기가 부실 현장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니까. 그럼 1년 동안 얼마나 희망 고문에 시달렸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나온 답이 뭐예요? 캠코 쓰고 뭐 다 하고 보니까 아주 좋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도와줘도 사는 데도 있잖아요. 거긴 도와준 것 같아, 제 생각에. 안 도와줘도 되는 데서 물론 뭐 진짜 도와줘서 사는 곳도 있겠죠. 그 어떤 패턴을 볼 때 1년 지나서 지금 던진 대책이잖아요. 그때랑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량 현장은 지원하고 예. 네, 근데 그걸 뭐 액션을 이상하게 취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안에는 계속 그 상태로 오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원을 말씀드릴게 시행자 제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많이 했으니까 시행자 친구도 있고 분양 대행사 사장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 계획이 지금 뭐냐면 노는 거예요. 지금 뭐 아무것도 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서 팔 수 있을 때 사잖아요. 네. 돈이 있는 그 시행자들이 땅을 보러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나왔잖아요. 왜? 가격의 땅을 낮춰줬을 때 그 갭이 건축비 오름값 상쇄하고 다 했을 때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수익이 나는 가격이 돼야 네. 다시 매입을 하고 말씀하신 정부가 떠들었던 구조조정을 해서 매각을 하거나 상각을 하거나 또 중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량 건설 회사에다가 부실 거를 이렇게 토스해서 하도록 도와주겠다. 묘한 액션이죠. 늘 그래 왔던 거죠. 예.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부실료는 너 뻗어 우리가 싸게 먹을게. 우량 건설회사 더 먹어. 이게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건설회사 사장들은 피투했죠, 솔직히 그때. 이게 뭐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땅을 팔려는 사람 많고 살려는 예. 사람 없는 시장. 예. 살려는 사람조차도 현재 토지 가격에 많이 다운되어야 그나마 건축비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답은 나왔죠. 그러면 현재 유지되는 피해 현장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저는 부실 현장은 사실은 없다. 정리 수준을 가는 게 맞다고 보면 말씀하신 4월이냐 9월이냐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도 소리 없이 터지는데 언론의 힘이 이제 중요한 거죠. 언론이 만약에 이 부분을 조명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됐어요? 심리가 완전히 죽죠.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가 예. 정책 가이드를 피해 현장은 정리돼야 되는데 갑자기 두두둥 무너지면 주택시장도 문제가 생기면 경제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 수위를 조절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거 뭐예요? 이건 진행형이구나.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 내려가면 나중에 분양가는 지금보다 낮게 분양할 거라는 시나리오도 예측이 되죠. 네. 이렇게 시장을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까 신생아 특례 대출 말씀도 네, 주셨고 한데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 사이즈 또는 오피스텔의 사이즈가 제가 최근 어떤 시행사를 가보니까 아파트 저 오피스텔을 분양하는데 투룸 오피스텔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네, 그게 잘 팔려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느끼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요 집을 샀다가 경력이 올라가고 임금이 늘어나면서 이제 두 번째 큰 집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네, 네. 사이즈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젊은 신혼 부부라든지 또는 1인 가구들이 앞으로 늘어나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고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너무 큰 평수를 지향하는 분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사회적인 소득이나 이런 게 안정된 분들이 지향을 하지만 우리가 문제시되는 영끌족이라든지 비투족 이야기할 때에 그분들의 모습은 제가 처음 집을 사서 우리나라에 집을 샀을 때가 일산 장항동 호수 아파트 21평 샀거든요. 제 사이즈에 딱 맞는 아파트였어요. 네. 8,7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네. 그때 96년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실제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했을 때 앞으로 정부가 보급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될 아파트 평수, 퍼스트 하우스로서의 평수는 어느 정도를 영끌족이나 이런 분들 주택 실소유자가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전용 18평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18평. 전용 18평. 예. 그러니까 분양평수로 한 2, 3, 5인데 32평의 실평수가 25평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29평, 8평 이런 게 나와요. 실평수로 하면 20평 20평 정도. 예. 그러면 충분해요. 넉넉하고 만족해요. 네. 지금 퍼스트하우스로. 그리고 예. 전용 15평만 돼도 예. 60제곱만 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는데 네. 투룸 형태에서 지금 싱가포르나 홍콩이랑 비교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도 땅이 걔네보다 넓으니까 지금 이제 추세를 보면 어떤 추세냐면 32평을 가서 부부가 아이를 낳을 부부들은 32평을 선호를 해요. 네. 근데 퍼스트하우스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단 그 이유는 뭐냐? 가격대가 일단 소득 수준이랑 갭이 벌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그거죠. 25평이 예전에 5억이었다가 지금 8억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 만약에 25평이 5억이 8억이 됐으면 32평은 한 10억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부담하기 어려운 가격 수준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조정이 앞으로 저는 좀 될 거라고 보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전 정부에서 공공택지를 120만 원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놨어요. 네. 그 부분이 언제 적기에 특히 요즘 나오는 보도들 있잖아요. 네. 2, 3년 뒤에 공급 부족이 나온다. 예. 그러면 지금 착공 들어가면 되는데 착공 들어갔어요. 3기 신도시는. 이 부분이 물량 조절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3기 신도시가 20만 호라고 하면 네. 이 중에 지금 착공을 들어가서 10% 정도만 2, 3년 동안 이렇게 사전 청약을 안 한다 그러면 네. 물량이 남아 있잖아요. 뒤에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퍼스트하우스로 이분들한테 지금 32평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만약에 정책 방향을 바꿔가지고 32평 걸 25평라면 물량이 20, 30%가 늘잖아요. 그렇죠. 가구 수가. 예. 그러니까 이런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인 건 맞아요,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원룸이나 또 아이를 안 낳는 또 신혼부부도 좀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거기 수요에 맞게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러면 퍼스트하우스로는 네. 충분히 전용 15평에서 사는데 문제 없거든요. 네. 제가 볼 땐. 네. 침대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질적인 분석을 다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평균으로 보면 25평이면 충분하고 분양 평수로 20평이고 실평수로 한 15평, 16평 퍼스트하우스는 괜찮다. 예. 지금 시기에. 그러면 그 가격대가 지금 분야의 시세가 많이 높아져서 이런 건데 만약에 시세가 좀 다운된다 그러면 이 평수를 이제 두세 평씩 더 올려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드리면 23평 아파트가 그냥 던지면 너무 좁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가격대는 적정일 거고 네. 만약에 전체 가격이 내려오면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을 거고 네. 저는 23평 물론 건축비는 좀 드는데요. 23평에서 25평, 27평 여기로 이제 압축이죠. 우리가 지금 보면 뭐 15평부터 해가지고 20평, 네. 30평, 46평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이걸 저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줄여서 차라리 20평, 뭐 23평, 27평, 29평, 32평 요 범주를 줄이면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서로 균형점이나 어떤 상호 크로스되는 부분이 좀 공유되는 게 많은 섹터가 나올 것 같아서 예.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좀 하고 예.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첫
요즘 젊은 분들 이렇게 결혼 정년기 보니까 한 30에서 35세에 대부분 결혼을 맞아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퍼스트 하우스로 방금 말씀 주신 전용 면적 23, 21 이걸 구입하셨다가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는 40대나 50대 초반에 그렇죠. 30평대를 노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저는 예측에 맞아요. 인구의 동태학적으로 보면 인구가 맞아요. 감소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지금 교수님께도 정확히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20평대 퍼스트 하우스에 정부가 초점을 둬야 되느냐를 줘야 정말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여쭤볼게요. 결국은 이제 금리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을 자기 돈 주고 살 수 있는 분들이 10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10분 정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90명 정도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금리라는 게 이렇게 그 변동성이 커버리면 네. 처음에 집을 살 때 고정금리로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지금 금리가 2%대인데 내가 뭐 하려고 3% 고정금리를 박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연준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30년 장기 채권 금리 이렇게 연동이 돼가면서 네. 물가를 잡기도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도 딱고 2%인지 3% 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정책이라는 것을 할 때 지금 채권이 10년 만기 채권이 최장기 채권이더라고요. 근데 좀 채권을 늘려서 30년이나 15년짜리 장기 채권으로 만든 다음에 이 금리를 좀 장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주택의 수요자들이 금리 변동에 따라서 말씀하신 원리금 상환이나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맞습니다.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금리에 있지 않나 싶어서요. 금리 정책을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뭐 대표 우리 박사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잘 몰라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미국이 바보를 해서 이거 30년 모기지로 가겠어요? 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결론이 그걸로 된 거잖아요. 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만 주택 가격을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놔도 인간의 탐욕은 더 좋은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어요. 네. 자연스러운 민간 시장으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정부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국민의 어떤 건강도 안 좋아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30년 모기지 네.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죠. 예. 해야 되는데 은행 자체들도 그냥 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뭐 회의하면 뻔할 거 아니에요. 그 F4 한국은행장 빼고 금융위원회에 앉아가지고 은행장들 앉아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미국처럼 빨리 30년 합시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있을까요? 당장 자기 은행 수익 때문에 네. 변동금리가 더 먹잖아요. 그렇죠. 먹는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네. 더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거를 그럼 누가 잡아줘야죠? 정부가 잡아줘야죠. 정부가 잡아줘야죠. 예. 그러니까 정부에 이제 박사님 같은 분이 안 계시잖아요. 학자들이 진정한 학자들이 진정한 학자들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정작자들 뭐 하냐는 얘기를 가끔가다 방송하는 적이 있어요. 예. 다 아시는데 왜 그냥 계시냐. 그나마 이제 박사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대부분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냥 현상에 대해서만 해석하고 빠지고 그게 학자로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박사님이 이제 공청회를 여셔가지고 국가기관의 수장 몇 분하고 학계 유명한 분 몇 분하고 30년 모기지의 시스템화를 공청회를 여는 순간 기자분들도 협조해주고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가 암만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고 네. 저보다 이렇게 좀 파급력 있으신 우리 박사님께서 뭐 다 한 20명 모아서 예. 공청회를 계속 여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아는 이거를 이제 여론화 시켜야죠. 그러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정부에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론을 무시 안 하잖아요. 이쪽 저 정부 쪽에 있는 분들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가의 사업화 뭐 이런 자기들이 직원인 줄 아는 거 국가라는 회사에 네. 이런 사람 탕관호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건 안에서는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바깥에서 해주면 결론은 그런 거죠. 아, 누군가가 나서서 이제는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일을 누군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어요. 네. 해왔는데 이제 박사님 질문 주시니까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박사님이 그 어떤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예. 국회의원들도 아마 많이 올 거요. 자기도 아니까. 예. 그러면 그게 뭐 박사님이 어떤 뜻이 어떤 거예요? 정치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뭐예요? 국가 국민과 우리를 위해서 다 박수 칠 것 같아요. 그걸 좀 해주시면 하는 게 제 답변입니다. 과찬이시고요. 저는 뭐 하여튼
다른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고 네. 지금 교수님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자라고 하는 게 마치 사회주의식으로 서울 용산이나 서울 중심부의 집값도 급격히 떨어뜨려서 다른 모든 지방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인 비중을 따져서 가격을 이렇게 낮추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전혀 아니죠. 지역마다 시장에서 발생되는 수요와 공급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게끔 우선적으로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가 안 되면 다른 안전망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의 동태적 변화를 쭉 우리가 한번 네. 데이터를 뽑아서 앞으로 MZ 세대 분들은 어떤 주거 환경을 원하는가 그렇죠. 이거를 따져보고 그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택지 120만 평 중에서 네. 어느 거를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올 거고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평 형태를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평수가 넓은데 가격이 자동적으로 그동안에 떨어질 거니까 네. 시장 운영 법칙에 의해서 맞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세컨하우스로 옮길 수 있게 하고 그러면 그때 금리 정책은 시간을 가지니까 30년 만기 대출을 만들어서 네. 이거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지금도 뭐 존재는 하지만 네. 그거를 연동할 수 있는 채권이나 다른 제도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부동산 시장의 안전망 일단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변동성이 심한 그런 거는 네. 이제 우리가 없앨 수 있고 그렇죠. 투기 만국병도 없앨 수 있고 네. 온전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될 수가 있죠. 네.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이 인구 동태하셨는데 뭐 저도 한 20년 있으면 갈 거고 이렇게 다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아시면 요즘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집은 32평이나 40평인 분이 많아요. 네. 베이비 부모가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분들 다 가시면 이분들이 글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분들 지금 말씀하신 딱 맞거든요. 예. 시스템이.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공청회를 여셔서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네. 이쪽은 워낙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 뭐 한문도 교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안 계신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찬이십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담의 첫 우리 저 대담하시는 선생님으로 우리 한문도 박사님을 모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장기적인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지금 내 눈앞에 닥쳐 있는 모습을 가장 중시하는 게 또 인간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아까 영끌족 말씀을 주셨고 갭 투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시행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PF 대출을 해준 이금융권이나 이런 쪽 예. 이야기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써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대마 불사나 또는 친기업적인 어떤 정부 정책을 일단 가정을 한다면 결국 피해를 입을 분들이 우선적으로 영끌족이라든지 갭 투자하신 분들 물론 개인 탐욕에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하신 분들도 계실 네. 거라고 보거든요. 선의에.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게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년이 2024년이 많은 분들 교수님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 아마 찐바닥을 확인할 시기가 내년일 것 같다. 네. 그러면 이 시기에 리스크 해칭을 할 것이냐 최대한 그 방법을 조금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구하신 분들이요. 예. 저는 정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자본주의 국가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하시는 건데 피해를 입는데 그 피해 정도가 삶의 어떤 다시 뭐 심하면 파산 선고하고 이런 네. 정도로 간다라면 깊게 생각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이 이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혼돈스러우실 텐데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이런 고금리 상태가 저는 2년은 최소한 더 간다고 보고요. 예. 작년 재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영클하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3년 동안 이 금리를 버틸 수 있을지 계산을 하시고 만약에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집값이 여기서 최고점에서 더 올라갈 때 최고점에 사셨으니까 네. 더 올라가려고 샀는데 지금 딱 물린 거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갔을 때 내가 그동안 3년 뒤에 올라가는 비율이 몇 프로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10% 20%가 있을 거고 뭐 50% 오를 일은 없잖아요. 지금 내려갈 일이 더 많지. 그럼 자기가 3년 동안 투입되는 이자 비용이 있잖아요. 대출 네, 원리금 그렇죠. 상환. 그 비용하고 이 올라간 가격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수익률이 과연 5% 7%가 나오는지 봐야겠죠. 네. 그럼 글을 내면서 상승이 몇 프로가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이 간다. 근데 집값은 똑같이 가는데 이자는 엄청 내고 있다. 계속. 근데 근데 이게 부담되기 시작한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쵸.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 네. 이건 계속 이자를 내느니 내가 다시 일단 이자 내는 것보다 일단 이자 내는 비용을 시드머니로 모아야겠다라는 발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역으로. 그렇죠. 예. 그런 걸 한번 계산해 보셔도 내려가면 당연히 뭐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딱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그러면 이 각마다 지금부터 1년이 지났고 앞으로 3년을 두고
1년, 2년, 3년 차 두고 올라갈 때, 유지할 때, 내려갈 때 하면 9개가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나는 여기에 해당되겠구나. 네. 그걸 택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분들은 좋은데 가정에 있는 분들은 이게 어려워서 팔아대는 게 맞는데도 못 팔아대는 경우가 있어요. 애기들이 방이 있고 예. 이게 갑자기 삶의 환경이 바뀌면 또 더 큰 피해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1인 이런 가구들은 약간 투자성이 때문에 탐욕으로 인해서 갔다고 하지만 나머지 가정이 있는데 무리하게 들어간 분들은 더 올라갈까봐라는 피해의식과 트라우마 때문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일을 당하셨으니 네. 우리 경제 주체잖아요. 삶의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시스템에서 가정이 하나 파산될 때 그 비용 아시잖아요. 사회적 비용. 그 계산 다 했을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렇다면 이런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정부에서 이자의 반 정도를 은행과 협조해서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나는 거 방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도대출 높거든요. 네.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실거주고 앞으로 10년 동안 팔지 않겠다라는 예. 학교 다닌다니까 애들이. 그쵸. 이런 부분들 건강하게 직장도 있고 이거는 본의 아니게 투자 의식이 없는데도 지금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인 피해자예요. 제가 볼 때. 그럼 이분들은 10년이고 15년이고 안 파는 조건 하에서 이자를 갖다 반 정도 은행에서 협조해서 맨날 상생 떠들잖아요. 해서 이자 탕감 어느 정도 해주고 몇 프로로 10% 20% 다운해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정부가 나머지 그 반을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일단 대납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돈 벌면서 갚는 형태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집값이 시간이 흐르면 아시겠지만 GDP 뭐 M2랑 맞춰서 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생활은 유지가 되니까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경제 주체는 살렸잖아요. 네. 그럼 우리 경제 전체에서 이런 가구들이 경제에서 소요된달까 좋은 역할을 하는 그 포션을 다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편익 분석을 하면 답이 나오죠. 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도와줄 근거가 명분이 나오고 정부도 영끌 세대 중에 이렇게 애들이 있고 이런 세대들은 15년 동안 안 팔기로 약조를 하고 정부가 지원하겠다. 집값의 문제로 발생한 거니까 정부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다 맞추실 것 같은데 저는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투기성 있는 분들은 냉정하게 비트코인이나 주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웃. 이렇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그 정도 정부가 은행과 함께 힘을 합쳐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면 원리금 상환만큼은 따박따박 끝까지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럼요. 해요. 예. 교수님이 쭉 말씀을 하신 가운데 교수님이 이제 단기적으로 연끌족과 이제 이렇게 무리하게 집을 사신 분들 중에서도 네. 어떻게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를 듣다가 이 생각을 또 한번 해봤어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줄 때 네. 소위 말해서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과 비슷한 금융을 많이 하는 것도 많이 하는 일부 하는 것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자꾸 제가 미국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 집을 뚝 던져 놓으면은 가져가시오. 그러면 이걸로 모든 빚이 그냥 다 제거되거든요. 탕감되죠. 예. 더 이상 뭐 그 가격 차이에 대해서 빚을 요구하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소구권이 없죠. 그 네. 소구권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있단 말입니다. 내가 5억을 주고 샀는데 집값이 진짜 3억입니다. 대단한데요. 그러면 2억을 갖다가 끝까지 받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용 불량자 만들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은행에게도 모랄 해저드가 존재하는 것을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 너희들 이거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왜냐하면 주택이라고는 10년 이상을 가져가니까. 대통령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나라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 그러니까 건전한 대출이 있어야 될 거고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권도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금융권에다 지급할 때는 국민들이 볼 때 아 저건 당연해. 우리가 못하니까 정부가 해주는 게 당연해. 대신 네. 우리는 십시일반해서 세금으로 낼게. 이게 그렇죠.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네. 왜 이 금융권의 이런 탐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부의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인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지 않는지 또 시키면 어떤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분들의 어떤 탐욕에 사실 뭐 유명한 학자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진정한 부자는 살아보니 네.
네.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네. 그 다음 거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모습과 많은, 철학 개념이고 이게 예. 이제 진짜 부죠, 진정한 부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짧잖아요 역사가. 네. 그러면 이해할 부분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왜 그런 걸 안 할까? 선진국 뻔히 알면서 전 세계에서 불허하는 의료보험 같은 거. 그렇죠. 제가 초반에 대통령 됐을 때 그 소리가 괜히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그 의료보험 그 강력하게 물려서 한 거잖아요. 다 뭐 하냐 그럴 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주주의 국가에는 다른 많은 의견이 있지만 누가 봐도 좋은 의견이고 증명된 상황이고 선진국들이 다 했잖아요. 네. 그 대한민국은 주택 뭐 시장의 역사도 아시지만 정말 짧고 70년대 들어서야 이제 기관들이 생겼으니 5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은 몇백 년인데요. 몇백 년이죠. 예. 그 쌓아놓은 스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표현을 다른 그 설레방이라는 표현을 할까? 이게 대담한 대담이니까 좀 전문 용어도 쓰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설레방을 막 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소고권을 하면은 은행들은 뭐예요? 영원히 돈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대출하는데 편한 거예요. 공격적인 대출이 되는 거예요. 네. 대출이 늘어나니까 국민 부채가 늘어나는 장기적으로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그렇죠. 거고 그렇다면 애초에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이렇게 부채가 늘어났을까요? 네. 국가 경제가 타격받을 정도로.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것도 또 이제 박사님이 공청회를 열었을 때 아까 그 건이랑 같이 이런 중요한 줄기죠. 네. 이게 당연히 단순하게 집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젊은이들이 집부터 해가지고 지금 지금도 슬픈 게 저는 이 얘기는 좀 사담이 좀 드리면 예. 그 뭐 5포 세대, 3포 세대 있었잖아요. 예. 예. 이게 뭐 그대로 쓰더라고요. 오자 쓰고 포자를 영어로 포해가지고 이코노미스트에 나왔더라고요. 예. 뉴욕타임즈도 나오고 야 이게 얼마나 쑥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제 기억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네. 인크레더블이라는 AFKM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고등학교 때 저희 이렇게 까만 교복에다 모자 썼잖아요. 네. 갑자기 그 텔레비를 보는데 예. 저희가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생 막 예. 아침 7시에 그 자율학습하러 가는 게 그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인크레더블인 거예요. 신기하죠. 불가사한 일인 예. 거예요.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는 우수한 민족이 일부 기득권의 잘못된 탐욕. 근데 그분들의 탐욕을 약간 이해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6.25가 터지고 해방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고 나니까 살아야겠다는 서바이벌의 개념이 너무 강해요. 그분들은 DNA 자체가. 네. 살아야 되는데 돈은 일단 있어야 보는 게 맞구나. 근데 그 와중에도 민족성이 좋으니까 서로를 챙겨왔어요 예전에. 네. 같이 어려우니까. 네. 근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조금 이제 80년, 90년 되면서 잘 사는 사람, 못 그렇죠. 사는 사람. 예. 그러면서 이분들이 여기서 다시 선진국으로 하려면 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돈을 모으는 재미에 들리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뭘 배우면 한참 즐겁다 나중에 좀 재미없어 딴 거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시기가 지금 끝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번 세대가 바뀌면 외국처럼 그 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개념이 나타나는 때가 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이 그 막차인데 그러면 미리 준비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선진국이고 이게 다 같이 사는 사회고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이니까 예. 그런 패턴에서 던지시면 위에 분들도 요즘은 끝물인 걸 제가 느끼는 게요. 모임을 가면은 80, 90만 원 분들이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네. 뭐라 그럴까요? 돈부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약간 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50대, 60대들은 더 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30, 40대는 더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이슈가 이제 드디어 나올 때가 저는 됐다고 본 걸 박사님이 지금 말씀 주신 거예요. 네. 그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그 공청회 때 또 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사실 네. 저는 청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기득권 갑질을 하는 그 레벨에 있지는 않지만 네. 그냥 옆에서 보기에 우리가 청년들처럼 이렇게 노력했으면 진짜 갑부가 됐는데 지금 그렇죠. 청년들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비해서 너무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기성세대들이 이제는 나서주기를 바랄 때가 아닌가. 네. 박사님이 앞으로 하시면 제가 쫙 하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김정인 박사님 저한테 한 번은 물어보세요.
네. 무엇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지만 사람들의 생각하는 게 바뀌겠는가? 네. 철학 교육을 시켜야 되니 사상 교육을 맞아요. 시켜야 되니 막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시스템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법을 만들어 놔야지만 그 그렇죠. 시스템과 법을 따라가다 보면 의식이 바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까 마지막 질문을 여쭤봤던 이유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150년의 부동산의 역사를 통해서 네. 버블이 만들어지고 깨지고 대불황이 만들고 공황이 만들어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임이라고 하는 모기지를 팔아먹을 수 있도록 투자 은행들에게 허락을 해주고 나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그렇죠. 돈을 벌어 먹더라. 맞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뭐락하는 것은 차후적인 문제지 선제적인 문제는 늘 아니더라.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일반 서민들이 받고 결국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가정들도 3조 달러가 날아가 버렸더라 자산이. 네. 이제 이런 형태는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버블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고 일본은 거기서 뭐 헤어나지를 못해 버렸는데 네. 정부가 빨리 하루빨리 이런 그 서프라임과 같은 국민들을 부추겨서 집을 사게 만들고 그 사이에 브릿지 론을 내는 은행들을 이용해서 정부는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하는 네. 이런 시스템을 빨리 바꿔주는 것이 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감히 여쭤봤습니다. 완전한 대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제가 경제방송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하면 대책이 뭡니까? 라고 물으세요. 네. 그러니까 마치 대책이 없이 막 이야기하는 같이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끝에 그러거든요. 돈도 안 주면서 대책 물어보냐. 양심도 없다 그랬더니. 근데 제가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문도 교수님께서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네. 지금 제가 여쭤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저도 또 공감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값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피하고 봐야 되니까 소나기도 피하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리스크 해칭 방법을 여쭤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집값이 떨어질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정부가 뒤에서 안전망을 만들고 해야 되는 역할은 정부에게 던져주고 네. 우리 개개인이 볼 때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그 지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한 30% 떨어질 것 같다. 아니다. 서울 수도권은 40%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고민들이 크실 것 같아서 네. 교수님이 전망하시는 2024년에 집값의 하락 정도 아니면 안정적일 것이냐. 뭐 이런 걸 한번 요약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4년의 네. 집값 수준이요. 네. 저는 2024년 상반기에는 네. 뭐 신생아론 때문에 조금 버틸 겁니다. 버티지만 지금 연말에 지금 흐름을 보니까 저 매수 심리가 언론이나 이렇게 뭐 여러 군데서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네. 힘이 너무 약해요. 펀더멘탈이. 그러면 이게 이어진다고 했을 때 신생아론이 나올 때 예산이 26조니까요. 특례론 40조하고 50년 주다는데 한 8조 해가지고 한 50조 가까이 썼는데 예. 그게 9개월 정도 시장을 바쳤거든요. 예. 그럼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4, 5개월 바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반기 들어가면 힘이 좀 빠질 겁니다. 문제는 변수가 하나 있죠.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어느 정도 지금 금감위원장이나 아까 이복현 얘기한 것처럼 급격한 부양책은 쓰지 않을 거예요. 다만 급격하게 내려가면 받쳐줄 겁니다. 네. 받쳐줄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한 5에서 10%? 이 정도는 일단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총선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PF가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추석 맞이해서 고맘때쯤에 네. 조금 터지지 않을까 몇 개가 그럼 그게 이제 또 하방 심리를 주면 그때 연말쯤에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더 내려가고 나면 그때쯤에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초반전 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시장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긴 호흡 가지고 대처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인 시장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또 나와요. 언제쯤 네, 집 네. 사면 좋습니까? 또 이야기 예. 하세요. 그건요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예. 능력이 되면 그렇죠. 간단하죠. 예. 레버리지 활용하고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벌어야지 이런 개념은 지금은 하실 때가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할 때 그냥 일단 내 집 마련이 먼저고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관점으로 이제 바꾸셔야 돼요. 시대가 변하고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인구가 갑자기 급감하고 그런 관점에서 무주택자분들은 올 연말하고 내년 봄에 아마 좋은 공공분양 대책들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냥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 캐스팅 보드들인 젊은 층이 좋아하는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최근에 나온 뭐 월세 세액공제 이런 것처럼 실제로 느끼는 거잖아요. 집인데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전 정부에서 이미 120만 원의 어떤 공공택지를 조성해 놨고 의지만 있다라면 전달할 수 있잖아요. 네. 의지를. 그리고 좋은 입지 용산 정비창 기억나시잖아요. 아, 그럼요. 몇 년째 떠드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거 마음만 먹으면 못할까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예. 그럼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대책들이 아마 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분양가도 문제겠죠. 그럼 분양가를 높이겠어요? 높이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좋은 때에 좋은 분양가로 공공분양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리지 말고 또 대출 저금리 정책금리도 들어와서 부담이 없어요. 사실 조금만 시드머니가 있으시면 젊은이들은 다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봄 이때 이게 많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보고 예. 기존 주택에서 민간 분양 있잖아요. 구도심.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죠. 아시는 바와 같이 가을에 완판이 됐는데 계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둔촌주거 문제 터지죠. 또 수도권에 보도에 많이 안 나오는데요. 수도권에 분양 완판됐는데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은 물건들이 지금 꽤 나왔어요. 네. 제가 아는 데만도 조금 있으면 입주할 건데 벌써 마이너스 피가 나온 거예요. 네. 한 10몇 개 현장 돼요.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현재 분야가 너무 높다고 판단되시면 우리 선생님만 높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이게 높은가 본데요. 그럼 그거는 건설사나 조합의 욕심인 거죠. 네. 그렇죠? 옛날 좋은 시절의 분양가니까 무리한 거예요. 그럼 굳이 가실 필요 없다고 봐요. 시간이 해결하시니까 기존 주택은 분양하면은 심사숙고하시고 공공분양은 돌격 앞으로 하시면서 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네. 입주를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다가 PF 대출 문제가 발생해서 건설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면 그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지금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시면 좋을까요? 언제요? 미래. 아, 지금요? 예, 지금. 아, 전혀 상관. 지금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시세 제가 이제 좋은 일 있잖아요. 좋은 입지, 좋은 때, 좋은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고민한 게 뭐냐? 60에서 100%까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네. 시세 100%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75%는 나올 것 같아요. 이 이 갭이 현재 시세 최고점이 아니라 지금 다운인 갭 그러네요. 있잖아요. 예. 그 라인을 맞춰보면 맞췄네요. 손해 볼 일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더 예. 걱정이 뭐냐면 예. 사전 청약도 많거든요. 예. 그럼 더 내려가면 손해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확정 분양가가 저렴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공공 분양은 공격적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분양이 공격적으로 가실 필요가 있는 게 일단 네. 주택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땅값이 전체 비용의 70% 정도 차지한다고 봐야 되나요? 네, 거의 그렇죠. 요즘 철근값도 올라가서 시멘트 값도 올라가고 2배가량 올라갔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땅값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내놓고 여기에다가 젊은 청년분들을 위해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면 상당히 젊은 분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한편으로 끝내지 말고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성이 아마 소비자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참 여쭤보고 싶은 게 상당히 많았는데 다음에 또 한번 2, 3 뭐 계속해서 한번 하기도 하고.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뜨겁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이 추운 날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제가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